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미국이 갑작스러운 무역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때 아닌 북한 핵실험으로 복잡한 이때 한미 FTA 폐기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제스처자 이런 평가도 있겠지만 줄곧 대선 후보 때부터 한미 간 무역에 불만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 다음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인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 우려되고 대책은 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주말을 지나오면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봉평터널, 양재 IC에 이어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에서도 버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내년 예산 171억을 배정하기까지도 했는데요. 대책을 비웃듯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의식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할까요? 교통안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생생장바구니, 변하는 계절에 맞는 장바구니 소식과 지역정보까지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4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주말 많은 분들이 국토 바깥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안보 위기 고조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협상용이다 이런 얘기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의 근간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회복의 시작 단계를 아직 가지도 못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 FTA마저 폐기가 된다면 우리 경제 회복 더 미뤄질 수 있다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의 진위 무엇이고 또 협상 과정상의 어떤 부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지 경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하대 경제학과 정인규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핵실험 등등 해서 국제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와중에 한미 FTA 폐기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분히 협상용일 수도 있고요. 또 다목적 전략적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한미 FTA 개정 협상 2주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이제 한국이 빨리 이 미국 측 입장을 좀 들어주도록 이렇게 한국을 압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즘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적 입장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내 정치 입지를 좀 강화를 시키면서 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효과까지 기대한 그런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압박용 또 정치, 국내 정치 계산용 이런 것들이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프타 때도 이런 폐기 얘기를 좀 압박용으로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폐기되는 건지 협상 전략인지는 좀 불분명하다. 미국 언론들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압박성 카드라면 또 대안을 세울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폐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래요. 저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줘서죠. 네. 이걸 다시 한번 과거 읽었던 걸 한번 더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은 비즈니스 협상이지만 어쨌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또 상대방이 심리적 공포감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압박감 조성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미국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고분고분하게 잘 들어주지 않는 걸로 사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종의 본보기로 강경 카드를 그대로 바로 꺼내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단순히 그냥 압박성 카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진단하셨지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미 FTA 폐기도 가능성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입장은 사실 뭐 오늘 어제 사이에 정리가 된 걸로 보이는데 네네. 그 전까지는 뭐 그런 것까지는 거의 생각이 없었지 않냐라는 게 뭐 지금까지 국내에 알려진 바죠. 네. 자, 이 정부도 외신을 보고서 알았다 이런 얘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뭐 협상 과정도 그렇습니다. 협상을 요청하면은 뭐 시한 내에 결정을 해서 또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회의하고 이런 것들 저희가 인터뷰로 여러 번 보도해 드렸는데 궁금한 점은 폐기한다고 해서 이게 폐기가 되는지 또 일방적으로 미국이 협의를 해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처리가 되는지 궁금한데 절차상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한미 FTA 협정 폐기 절차는 협정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이 이 서면으로 폐기를 통보를 하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그 상대국이 그 합의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폐기를 주장한 쪽의 입장을 들어주게 되면은 들어주는 이제 협상을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거기에서 이제 협상이 타결되면은 협정이 수정이 될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협상이 결렬되면은 결국은 이제 180일 6개월 후에 이제 자동 폐기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폐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안 받아주면은 그것도 역시 180일 이후가 되면은 폐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폐기 얘기까지 만약 나온다고 그러면은 네. 한국의 입지는 더 약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우리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거고 역시 뭐 지금 들으신 일반 청취자분들도 폐기 자체가 하나의 아주 뭐랄까요 강력한 협상 테이블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사실상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 그냥 그 상대방이 꼼짝 말고 우리 말 들어라. 네. 그러지 않으면 협정을 폐기하겠다. 네.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지만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 쪽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거고 산업통상부 장관도 오늘에서야 폐기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네.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우리 입장이 완전히 뭐 그냥 약화가 되어졌다라고 이게 또 미국이 또 원하는 반지도 모르죠. 네, 참 더 선택지가 좁아졌습니다. 폐기에 응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폐기가 되고 응해도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좀 이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반발이 많습니다. 산업계도 반발이고 공화당 소속 의원도 반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백악관에서 이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좀 구체화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백악관 참모들 중에서 이제 통상은 우리나라는 뭐 통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거의 전적으로 관장을 하다시피 합니다만 미국은 통상 문제는 외교 안보 분야와 더불어서 동시에 협의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스티브 배넌이라고 수석 전략가가 있다가 그동안에 뭐 대중국 정책이라든가 또 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크게 미쳤었는데 이게 지난 이제 18일 날 경질이 됐어요. 네. 아주 그 초강경파는 일단 백악관을 떠났다. 또 그러면서도 또 맥메스터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이라든가 매티스 국방장관 또 켈리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들이 다 군인 출신들이에요. 장성 출신들이고. 네네. 그러니까 안보를 중시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북핵 문제로 한반도 안보 문제가 위중한 시점에 한미 FTA 폐기를 들고 나와서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게 이거는 북한에만 좋은 일을 시키지 한미 관계는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강조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5일날 백악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에서 한미 FTA 폐기 카드를 끄집어냈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정치적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슬그머니 집어넣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 폐기가 완전히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일단 뭐 FTA 재개정 협의 2주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간 뭐
서로 윈윈했다. 항반 이득을 본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2015년 기점으로 대미 무역 흑자 규모 조금씩 우리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그렇습니다. 좀 고려해서 이게 좀 동등한 떳떳하게 좀 미국에도 협상을 요구할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양국 간 실익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FTA는 회원국 쌍방 모두에게 덕이 된 협정이라는 데서는 이거는 뭐 어느 누구나 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몇 분 빼놓고는 다 동의를 하는 바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협정 이행하고 나서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려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늘린 게 사실이지만 네. 또 최근 들어서는 이게 또 아주 급속하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측면에서 한미 FTA의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지금은 뭐 어디까지나 협정 이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양국 교역이 한미 FTA 체제에 적응되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도 조금은 더 기다려서 한미 FTA 효과를 평가를 해야지 현 시점에서 무역 수지 적자만으로 한미 FTA를 재단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 쪽이 오히려 더 손해 본다. 이제 좀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게 단정짓는 기사나 이야기들이 좀 정보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뭐 미국이 14조 더 손해 볼 것이다. 우리가 아쉬울 게 없다. 혹은 뭐 우리도 위험하다. 유통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막 쏟아집니다. 어떤 판단의 근거 같은 것들이 부족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이제 이 한 해 그러니까 1년 연간의 그 수출과 수입을 다 모아서 계산해 본 게 이제 무역 수지 적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있다라는 건데 무역 한 건 한 건을 들이다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역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면은 누가 수출입을 하겠습니까? 네. 도움이 되니까 수출입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국가 경제 전체로 보이면은 미국이 좀 더 수입을 한 거죠.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이 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만의 무역수지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의 무역수지 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자세히 봐야 되고 그 네. 원인은 결국은 미국 내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미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방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올 수밖에 물건이 들어와서 그걸 메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은 뭐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한미 FTA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내에서도 합리론자들의 주장이 더 우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합리적인 생각들이 좀 더 우세할 것이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치나 순위로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지금 뭐 통상학회나 협상학회 또 통상교섭 민간 자문이 다양한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이야말로 또 정부의 조언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 협상 테이블 또 협상 조건들이 열릴 텐데 우리 정부 이런 것들은 꼭 챙겨서 제대로 입장 표명하거나 협상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부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히 대응하고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실은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고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주변 인물의 그 통상 정책에 대한 그런 주장은 분명히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설득을 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정 부분은 그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줄이는데 우리 정부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해소해 주는 것이 뭐 한미 FTA도 지키면서 한미 관계도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정치적 설득 수사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으로 보라라는 얘기가 여러 분야에서 오늘 좀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하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정인규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고요. 사전 하나 만들듯이 다양한 생각들, 경제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의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죠. 지금 안보 위기 관련해서 정부도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도 있는데요. 실제로 운전대 잡으면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도 졸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주제는 졸음운전 잡아봤습니다. 많은 손실 또 경제적 피해까지 가져오는 이 졸음운전, 사망사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치사율이 높은데요.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상태에서 대낮에는 오후, 점심 이후의 시간대가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입니다. 요즘은 특히 버스라든지 대형 차량의 졸음운전 꼭 치사율이 높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죠. 지금도 YTN 라디오를 비롯해서 라디오는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졸음운전 예방하는 방법은 졸음을 쫓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적인 장치, 제도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졸음운전 자체는 졸음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휴게소나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 쉼터에서 잠깐 쉬는 것들 좋고요. 또 잠을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라도 자는 겁니다. 충분한 휴식과 또 의지를 통해서 바로 안전운전을 해야 됩니다. 소중한 재산, 생명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국가뿐 아니라 개인 운전자들까지도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졸음운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뉴스. 네, 주말 내 북핵 소식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이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고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북핵이 국내 금융, 정치,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 소식 먼저 준비해놨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2대12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북핵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금융 상황 돌아보는데 아직 큰 위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관계기관들 모여서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네,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국 금융위원장, 정규동 국제금융센터 원장, 이런 분들이 오전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당분간 매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어서 경제 상황 전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일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 회의가 원래는 차관급 인사가 주재하는 회의인데요. 네. 이날은 장관급들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어제 이 북한 핵실험이 컸다는 방증인데요. 이어서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도 따로 열었는데, 이때가 금융시장 거래가 시작된 9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금융, 증권가 상황도 궁금합니다. 어제가 휴일이어서 여파가 어떨까 궁금한데 상황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과는 강도가 다른데요. 그만큼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 이런 전망이 높았습니다. 예상대로 증시는 하락했고 환율은 올랐는데요. 그런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하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이날 4.8포인트, 그러니까 1.73% 하락한 2316.89%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점차 줄여서 하락률이 1%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전에 보니까 1.15% 정도 하락한 2330.48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폭락이나 급락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 약 1년 만인데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었거든요. 그동안 북한이 했던 5차례 핵실험을 살펴보면 실험 직후 코스피는 2에서 한 5% 정도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당분간은 지켜봐야겠지만 초반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수준입니다. 환율도 지난 주말보다 6.2원 정도 오른 329원에 개장했는데 330원 선을 넘어서 소폭 이제 등락을 보이다가 좀 전에 보니까 332.9원 정도였는데요. 330원 넘은 게 8거래일 만입니다.
또 안전자산 대표로 꼽히는 금값은 2% 넘게 올랐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 안전자산이 오르는 현상은 맞는데 크게 우려했던 것만큼 이제 금융시장이 급등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융시장에 즉각적 반응은 없었다 이런 얘기였고요. 금융당국이 총부채 상환 비율 관련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말도 나왔네요. 네, 오늘 정부 청사에서 열린 최종국 금융위원장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DTI는 대출성 상환 능력을 따져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수도권과 특이 지역, 특히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런 데만 적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정책에 가지고 전반적인 효과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확정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인 검토 후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출 연체에 따른 가산금리를 내리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을 연체하면 대출금리 대략 한 3에서 5%에다가 가산금리 6에서 9%포인트를 더해서 한 9에서 14% 정도 연체금리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연체 가산금리가 3에서 6%포인트 수준이고 독일은 2.5%포인트 수준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좀 높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연체금리가 높으면 오히려 연체한 이들이 신용 회복하는 데 거리줄이 되고 또 적당한 연체가 금융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이것 때도 실손 보험료를 내년 상반기 좀 인하하고 지금 KBN과 카카오뱅크 이렇게 두 개의 인사를 정문회의 추진하는데 네. 대상의 인사를 내년도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예, 여러 가지 금융 관련해서 변화가 있군요. 수화기를 조금만 떼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들이 줄줄이 철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해외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면세점 쇼핑인데요. 요새 인터넷으로 미리 쇼핑하거나 시내 면세점에서 사두기도 하는데 공항 가면 또 면세점 기웃거리게 되잖아요. 네네. 인천공항 면세점 가격이 사실 시내나 인터넷보다는 좀 더 비싼데 이게 다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2015년에 인천공항 3기 면세점 입찰했을 때 롯데가 가장 넓은 면적을 따냈는데 그때 이제 5년간 임대료가 4조 원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망한 신세계가 각각 1조 5천억 원대 그리고 4천억 원대인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요. 여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빼면 오히려 인천공항 경우에는 적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 인천공항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선진적인 의미도 있고 또 홍보효과도 상당해서 면세점 입장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사드 공급에 나선 이후에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요. 그동안 면세점 업계 생존해왔던 중국인들의 발길이 쭉 끊기면서 실적이 대폭 악화된 겁니다. 롯데 면세점은 특히나 이분 중에 한 3달간 가까운 힘들을 내는데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인하해주지 않으면 사업 안에서 실시하는 강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드립니다. 예. 롯데가 면세점이 사업 1위 업체니까 다른 면세점이 유치 않는 상당한 것을 보이는데요. 지금 인천공항 안에지만 하나 델마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면세점도 사업이 잘 안 돼서 결국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지금 혹시 운전하면서 YTN 라디오 또 김우성의 생생경제 듣고 계신 분들 있으시겠죠. 항상 졸음운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요. 올해에도 그렇습니다.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 인명사고 발생해서 안타까운 목숨 또 재산 잃었죠. 내년도 예산안 중에 171억 원을 정부가 버스, 화물차 등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차로 이탈 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신규 지원금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기록 점검, 휴식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나와 있습니다. 봉평터널, 양재IC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대형 버스 등의 졸음운전 사고 막겠다라는 의지인데요. 당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 대책에 대해서 요구가 크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번 주말에도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에서 안타까운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또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조심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구조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해달라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대책 어떤 부분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지 또 졸음운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버스 졸음운전 또 안타까운 참사를 불렀습니다. 사고가 나면 꼭 사망사고가 나는데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 주말에 또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 졸음운전이 유독 이런 참사가 커지는 이유 뭐로 봐야 될까요? 버스 졸음 사고는 이제 그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이런 그 교통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이제 인명 피해가 규모가 커지게 되지요. 네. 이제 특히 그 버스와 트럭 등 이 대형 차량의 경우 졸음운전 사고의 그 치사율이 고속도로의 경우 무려 22.4%나 돼서 네. 고속도로 전체 졸음운전 평균 치사율 18.5%에 1.2배나 높고요. 과속사고에 비하면은 2.9배, 한 3배 정도나 더 높아서 어떤 사고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졸음운전 사고가 매우 치명적입니다. 네. 또 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과 같이 노선을 정하고 배차 시간을 맞춰서 운행해야 하는 이 노선버스의 경우에는요. 네. 운전자가 운전자의 운전 환경이 졸음이 온다고 해서 바로 휴식을 가질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졸음운전을 이기면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대형 참사를 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긴 한데 쉬지 못하는 상황, 뭐 일반 운전자분들도 경험하신 분이 있을 텐데 예방 대책이 좀 나왔습니다. 뭐 버스기사 무리한 운행을 막겠다, 뭐 여러 가지 공영 제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시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대책들도 좀 느슨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봉평터널 관광버스 졸음사고 이후에 네. 정부가 내놓은 이제 버스 화물차 운전자의 그 의무 휴식 제도나 또는 이제 그 차로 이탈 방지 의무 장착 등,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일부 이제 시행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이런 대책들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마치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책적인 홍보를 너무 과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예, 운전자의 이 의무휴식제가 정책되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이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의무휴식제로 감소하는 운송 수익금에 대한 지원 문제 네네. 이런 것들이 선결돼야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현장에서는 의무 휴식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런 게 현실이고요. 또 그리고 이 차로 이탈 방지 의무 장착도 일부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요. 이런 장치만으로 졸음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이제 큰 문제점입니다. 대부분 예. 이제 발표된 내용들이 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선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졸음운전 대책으로 어떤 효과를 보기에는 현재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예, 당장 이 대책을 세웠다라는 평가를 받기보다 실질적으로 좀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 김기복 회장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좀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주말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 안타깝게도 부부가 숨졌는데요. 그 사고 같은 경우는 전날 휴무를 한 운전기사였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의 글들을 막 올리십니다. 네.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버스 전용차로만 버스가 다니게 해라. 즉 그 차로를 이탈 금지하게 해라. 자동 급정지 장치를 당장 시행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사업용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다. 졸음운전 자체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용, 특히 버스의 경우에는 이 사고 규모나 인명 피해, 치사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 보도가 더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졸음운전가 마치 버스나 화물차에서만 심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은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 졸음운전 사고의 특성이 사고 운전자가 이 졸음운전을 했다가 이제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졸음운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이제 졸음 사고가 대부분 이제 분류되고 있는데요. 네네. 따라서 이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절반이 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졸음운전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게 참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졸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실제로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들도 많이 저도 봤거든요.
많이 안내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뭐 구조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졸음운전 좀 감수하고 운전하는 분들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좀 참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 운전자들이요, 졸음운전이 위험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과 같이 노선을 정하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 환경이 네. 졸음이 와도 자동차를 세우고 이제 졸음을 쫓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요. 네. 또 우리 사회에서 운전 중에 졸음이 오는 것은 운전자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거나 치부하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는 이제 졸음운전의 그 위험성보다는 시간적, 경제적의 그 이득을 우선하는 등의 졸음운전 사고로 이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좀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졸음운전으로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외국에 비해서 좀 낮게, 예컨대 운전자나 뭐 사업자나 사고를 일으켰어도 좀 부담을 좀 덜 주는 이런 그 제도적인 문제도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졸음운전이 밝혀진 경우도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특례법상 처벌을 받고 있지 않나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이제 금고 5년을 이제 정하게 돼 있죠. 벌금 2천만 원. 이것이 이제 법정 최고형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2014년 3월 달에 이제 일본 군마현 지방법원에서 졸음운전 사고로 7명을 숨진 그런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징역 9년 6개월에 일본 돈으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달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언양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10명이 숨지는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 사고의 경우 법정 최고 한도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형량을 비교해 보는 결과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졸음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좀 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사실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 중에는 운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3134님, 저도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전을 합니다. 졸음운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졸리면 잠시 쉬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노선버스의 경우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서 힘듭니다. 버스 기사님들도 충분한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직접 보내고 계시는데요. 지금 김기복 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식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 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술 한잔하고 괜찮아라고 했지만 요즘은 굉장히 큰 범죄시하는데 졸음운전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요. 좀 국민들이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홍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졸음운전이요,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고 있는 반면에 졸음운전에 대한 인식은 아직 사회 곳곳에서 이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큰 문제점인데요. 졸음운전을 운전자의 의지로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졸음운전은 사람의 의지로 졸음을 참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런 점들을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이제 훨씬 더 위험하고요. 우리 사회 곳곳을 멍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무거운 졸음운전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고 사전 징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충분히 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대형 사고와 대형 참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우리 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졸음운전으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결국 이제 모든 국민에게 큰 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운수 사업자나 또는 운전에 종사하는 분들 모두가 이 졸음운전으로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또 사회적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통해서 졸음운전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졸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김기복 회장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중요한 문제, 또 때때로는 이 심각한 범죄, 범법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까지 좀 인식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이었습니다.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계절이 바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라디오 방송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 코너 들으면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바로 생생 장바구니 코너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계절은 바뀌고 있지만 변함없이 걱정되는 게 먹거리 얘기인데요. 계란, 네. 닭고기 이야기 계속 해주셨잖아요. 지금 정부 대응 바뀌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2, 3주 전부터 시작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정부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놓았던 대책안은 동물복지형 축산이었잖아요. 네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네. 골자는 내년부터 신규 축사를 지을 때는 EU 기준 사육 밀도에 따라서 닭 한 마리당 0.02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동물복지형 축사를 짓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네. 또 이와 함께 기존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과 시설 보조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2025년까지는 개방형 축사로 전체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예, 좀 근본적인 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군요. 돼지나 소에게만 의무였던 이력 표시제. 이번에 이 계란에도 복잡한 숫자와 이름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좀 반영됐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장의 사육 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표시하는 사육 환경 표시제가 실시된다고 하고요. 2019년도부터는 현재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이력 표시제를 계란에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건 계란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 단계까지 모든 계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계란 유통센터가 마련되는데요. 네네. 이 센터를 통해서 모든 계란을 수집 판매해서 이번 이슈로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난각 표시 제도의 맹점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물론 기본적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사전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기도 했고요. 예, 참 계란 유통센터 짓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의심하시는 것들은 다 제각 좀 조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축산물 관련된 얘기 해드렸는데 가을 되면 이제 추수해야 되지 않나? 들판 지나가면 그런 풍경들 보이는데 시골에서 나락 익는 시기도 다 됐잖아요. 어떤 네, 상황입니까? 그렇죠. 오늘은 좀 정부 추진 동향 많이 전달해 드리는데요. 네. 쌀 수확기가 되면서 수급 안정에 대한 정책도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은 매년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쌀 생산 조정제 또는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 제도는 하락하는 쌀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급량을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정책입니다. 쌀을 경작하던 이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작물로 경작한다고 약정한다면 지원금을 보조하는 거예요. 네. 내년 예산 편성에 따르면 1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씩 모두 5만 헥타르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 정도 규모면 여의도 면적의 17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예, 이 개별 농가들은 사실 전체 수급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좀 유도를 해서 이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또 폭등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건데 역시 폭등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쌀이 좀 초과할 경우 정부가 사들여서 좀 시장 조절을 하기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초과 공급되는 물량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다시 풀기도 하는데요. 네. 농식품부는 그런데 이 쌀을 저장해 놓은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쌀 생산 조정제를 추진하는 비용이 덜 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2028년 농식품부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내년도 쌀 생산 조정제에 1,368억 원이 산정되어 있어요. 예. 자, 이건 몰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쌀을 정부가 이 수매해서 사서 가격 안정 여러 가지 조정을 생각했는데 그것보단 이렇게 좀 생산을 조절하는 게 더 빠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도 있었군요. 네, 비용도 덜 들고요. 예. 좀 다른 예산 항목들 또 눈여겨볼 만한 거 있나요? 좀 전에 전해드렸던 환경 친화적 축산 개편에 90억 가량, 그리고 가금 농장 CCTV 설치에 186억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네. 정부가 이번 살충제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친환경적,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축산물의 산지, 도매, 소매 이 가격을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고기넷 홈페이지가 이제 구축된다고 해요. 네. 이거는 축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도 고기의 전체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네네.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합리적인 가격 형성 가능하겠고요. 가격 공시를 통한 자율적인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투명한 그 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분들도 소득 증대에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예, 산지와 도소매 가격까지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라고 하면 소비도 합리적이겠지만 이 시장도 좀 건전해질 것 같습니다. 이름이 고기넷인데요. 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고기넷 네.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물가 동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9월 4일 가을이 벌써 성큼 다가온 게 장바구니만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수박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수요도 부쩍 줄어들고 그 크기도 작아지고 있어서 이번 주도 가격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하나에 18,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대신 시장에는 이 수박이 들어가고 햇배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햇배는 지금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지방도 확대돼서 출하되고 있고요. 공급 물량 증가로 가격 내려가겠습니다. 지난주 배가 10개에 37,000원이었는데 이번 주 벌써 34,000원으로 3,000원 정도 저렴해졌어요. 네. 요즘에 초가을이다 보니까 요즘에 햇땅콩도 많이 출하되고 있는데 남부지방 예천과 해남을 중심으로 해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100g에 1,700원 정도 하는데 올해 햇땅콩 꽤나 저렴하니까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수박 쏙 들어갔죠. 저희가 수박 특집 해드렸는데 그 소리 재생하면서 수박 고르셨던 분도 있다고 진짜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고르셨다 이런 얘기인데. 예. 자, 계절에 이렇게 품목이 바뀌고 있군요. 좀 올라가는 품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 구매를 좀 한 템포 늦춰야 될 것 같은 품목이라면 학교 개학이라서 그런지 급식, 간식으로 자주 보이는 방울토마토 가격이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직 지난 여름 폭염으로 작황이 좋지 못했던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급식 수요로 인해서 가격 올라가겠고요. 이외에도 풋고추와 다다기 오이도 강원 지방에 잦게 내렸던 비로 인해서 생육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두 품목 모두 가격 상승하고 있으므로 이번 주 장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울토마토, 풋고추, 다다기 오이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라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살짝 한 템포 쉬었다가 또 새롭게 다른 품목들 접하고 골고루 드시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7292님은요. 전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위험 수준인 것 같습니다. 택시 운전자분들도 조는 분들 계시고요. 개인 운전하시는 분들 핸드폰 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건널목에서는 파란불만 되면 차 와도 뛰어나가는 분들 이거 어떡합니까? 귀에 딱지 나도록 안전 캠페인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비슷한 마음입니다. 지금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핸드폰 보시면서 운전하는 분 안 계시겠죠? 예, 라디오는 정면 보시면서 운전하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8594님, 광역버스 기사는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합니다. 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쉴 수 있도록 안전이 결국 쉼이라는 것 인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